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별이 된 아이들 263명. 그 이름을 부르다. 류익은, 이민택, 임지선, 최현준, 하어영, 지음. 시대의 창 출판사. 지훈이 살인사건 그 뒤 4년. 현옥 씨 이야기. 마지막 기록은 2011년 8월이었다. 상담원은 현옥 씨의 시어머니와 통화해 현옥 씨와 아이들이 서울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에 있는 현옥 씨의 친정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시댁도 친정도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하다고 호소했다. 일시적으로 서울로 간 아동학대 가해자와 남은 아이들. 상담원은 사건을 서울로 다시 이관하지 않았고 얼마 뒤 퇴사했다. 그 후 4년. 지석이의 서류는 붕 뜬 채 모두에게서 잊혀갔다. 경찰서에 들렀다 나오는 길은 허망했다. 일단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들이 모두 인사이동을 해 그마저 추적해야 했다. 간신히 당시 팀장을 만났지만 그는 피의자 이름도 가물가물하다 했다. 디지털 파일로 갖고 있는 기록은 없으며 서류철에 보관한 기록은 창고에 처박혀 찾기 힘들다 했다. 아이들이 걱정되니 경찰에서 알아봐 줄 수 없느냐 물어도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 그때 기억난 것이 4년 전 기록해 두었던 변호사 이름이었다. 전화번호는 소용이 없었다. 이름 석자로 변호사를 찾아 헤맸다. 마침내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변호사를 만났다. 알고 보니 지훈이 아버지를 국선 변호하던 당시 그는 사법연수원생이었다. 국선 변호에도 열정을 바치며 기자에게 전화까지 했던 그에게 기대를 걸어볼 참이었다.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다는 말에 변호사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는 안간힘을 써서 4년 전 지석이를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다. 장난도 치고 해서 이 아이도 학대당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해봤다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당시 오로지 부모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그가 아이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기자를 만나니 혼란스러운 듯했다. 그는 사무실로 가서 당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다. 자료와 함께 그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지훈이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때려 부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고 사건 당시에는 아이들 분유값도 대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했다. 한 번도 아이를 때린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 아이를 때려 죽이게 됐다고 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훈이 아버지의 교도소 면회를 추진해 보려 했으나 좌절됐다. 첫 만남에서 감정의 동요를 보였던 변호사는 면회를 돕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아버지에게 전할 편지를 써두고 변호사를 설득하기 위해 연락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야 했다. 죽은 지훈이의 남매들, 살아남아 가해자와 여전히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고자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 변호사, 구청과 주민센터, 아동보호 관련 NGO를 찾아다니며 설득하는 일이 끝없이 반복됐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지석이, 지현이, 지민이와 관련해서는 기록상 이미 종결된 사안이어서 새로운 학대 의심 신고 없이는 기관이 나서거나 다른 지역 기관으로 이관할 수 없다고 했다.
비슷한 이유로 모든 어른들이 권한밖의 일이라 했다. 비로소 선명하게 깨달았다. 학대당하고 있을지도 모를 아이들, 학대로 사망한 아이의 형제 자매를 찾아내는데 우리는 아무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 오로지 누군가의 선의,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될지라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자기 권한을 넘어서더라도 나서는 이의 헌신을 발판 삼아야만 이 취재를 마칠 수 있었다.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어른을 먼저 찾아야 했다. 2달여의 추적 끝에 간신히 동네 이름을 알게 됐다. 현옥 씨는 지훈이의 시체가 발견됐던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터라 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인 그의 이름을 확인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는 사회복지사가 그의 집에 방문해 상담을 하기도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집은 깔끔한 편이었어요. 아이들은 직접 보질 못했는데. 사회복지사는 현옥 씨에게서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현옥 씨가 지훈이 사건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서울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고 주택 밀집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는 숨이 끊어져가는 독거노인부터 알코올 중독자까지 관리해야 했다. 자기 아이가 어릴 때 입던 옷과 장난감을 현옥 씨에게 가져다 주고 전화통화라도 여러 번 한 것은 모두 그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 직접 사회복지사를 만나 현옥 씨와 아이들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사회복지사와 미리 약속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니 사회복지사가 아닌 팀장이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응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는 공무원에게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 긴 설명을 했다. 아무런 소득 없이 주민센터를 나서는데 그때까지 한마디도 못했던 사회복지사가 배웅을 나와 손을 잡더니 눈에 힘을 주며 속삭였다. 집에 한번 가보세요, 꼭. 저도 너무 걱정돼요. 결국 직접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수밖에 없었다. 몇 달을 추적해 찾아낸 지석이가 사는 집으로 가는 길에 내가 추적해주지 못하는 아이들을 생각했다. 이 기획을 준비하며 모은 수백 건의 국내 아동 학대 살인 사건에는 곳곳에 살아남은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당시 피해 아동들의 나이를 헤아려 보면 아직 19살이 안 된 아이들이 수도 없다. 그들을 살피는 시선이 사라진 뒤 끊어진 기록 이후로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사회는 그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고 그 아이들을 돌봐줄 시스템이 없다. 그러니 그 아이들에게 선택권은 없다. 부모가 학대 가해자라 할지라도 그 곁에 붙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석이를 찾아냈지만 호명도 되지 못한 수많은 살아남은 형제 자매들이 지금도 그렇게 숨겨진 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